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생각하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그 사람. 마주치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 사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옆집 이웃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그 미운 사람, 그 얄미운 사람,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시죠? 황당하시죠?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미울까? 살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유도 없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말투가 거슬린다.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숨 쉬는 것도 짜증난다 싶은 그런 사람.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 오래된 친구처럼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옆에 있으면 그냥 좋고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이 사람과 나는 통한다 싶은 그런 사람. 이 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첫인상 효과나 유사성 편향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인데도 끔찍하게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닮았기 때문에 더 미운 경우도 있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는 이 현상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인연론입니다. 인연. 한자로는 인缘. 원인이 되는 씨앗, 인인.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조건, 연缘. 불교 철학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을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 선연산회. 그리고 나쁜 인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인연, 악연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악연, 즉 나쁜 인연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은 인연이라는 겁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강한 인연은 모두 전생에서 비롯된다고 동양 철학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운 사람은 어떤 전생의 인연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전생이라는 개념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생이요? 저 종교 없는데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생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전생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 오래된 지혜를 하나의 렌즈로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다른 색으로 보이듯이 전생 인연이라는 렌즈를 한번 써보면 미운 사람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과 동양 철학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죠.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기억과 패턴. 이것이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전생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지 않죠? 또 하나. 심리학에는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현상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내 안에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전생 인연이라는 이야기와 현대 심리학은 이렇게 만납니다. 미운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내 인생에 나타났다는 것. 미운 사람이 전생에서 온 네 가지 이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생의 인연이 미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을 함께 엮어서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갚지 못한 빚.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비에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거나 상처를 줬거나 억울하게 만든 일이 있다면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이번 생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가끔 이런 경험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유독 힘들게 합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왜 나한테 이러나 싶죠. 그런데 동양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고.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죠. 그 관계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참아야 할 것을 참고 풀어야 할 것을 풀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엉키고 흘러가도록 두면 결국 정리된다는 게 인연론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70대의 할머니였는데 평생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뭔가 이유를 찾아 이 할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손녀딸의 눈빛을 보는 순간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아이 눈빛이 꼭 우리 시어머니 같아. 처음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머니는 그 손녀딸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돌아온 건 아닐까. 이번엔 제대로 화해하라고. 이게 전생 인연의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연속극을 보다가 갑자기 방송이 끊기면 어떻습니까? 찝찝하죠. 계속 신경이 쓰이죠. 결말이 궁금하죠. 전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가 완결되지 않은 채로 끝났을 때 그 에너지는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완결짓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운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거기에 완결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의 구조가 보입니다. 내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당하는 것 같다면, 내가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주제는 반복해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전생 인연론과 심리학이 또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완결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운 사람은 내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융이 말한 그림자 섀도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억압합니다. 화내면 안 된다는 걸 배우면서 분노를 억압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걸 배우면서 욕망을 억압합니다.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이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됩니다. 내가 억압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나는 그 사람이 왜 싫은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너무나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유독 뻔뻔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시다. 뻔뻔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도 사실 뻔뻔해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내 것을 챙겼으면, 나도 저렇게 눈치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욕망이 있었죠. 하지만 착해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 욕망을 꾹꾹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억압된 욕망이 자극을 받아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즉, 미운 사람은 내가 억압한 내 모습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울입니다.
전생인연론은 이것을 영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마주하지 못한 너 자신을 보게 하려고 온 존재다. 불편하시죠? 그래도 계속 들어보세요. 네 번째, 성장을 위한 마찰. 쇠를 날카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아야 합니다. 마찰이 있어야 합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십니까? 조개 안에 모래 한 알이 들어옵니다. 조개는 그 이물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 주변에 계속 분비물을 내뿜습니다. 그 분비물이 켜켜이 쌓여서 마침내 진주가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래 한 알이 없었다면 진주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마찰. 아무 갈등 없이 편안하기만 한 관계에서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아야 할 때 참는 법을 배우는 것도,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경계를 긋는 법을 배우는 것도 결국 불편한 관계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은 어쩌면 이번 생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 자원에서 역할을 맡아준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악역을 맡아주는 배우처럼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없죠. 주인공이 성장할 이유가 없죠. 감동이 없죠.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미운 사람은 악역을 맡아주는 소중한 배우입니다. 하몬 체크, 관계를 보는 동양의 지혜. 여기서 잠깐 하몬 체크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몬 체크는 동양 철학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운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관계를 그냥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기운, 상생샹샹. 서로를 억누르는 기운, 상극샹크.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상극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물은 불을 끄죠. 하지만 불이 너무 세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이 필요합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상극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몬 체크의 관점에서 보면 미운 사람은 나와 상극의 기운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 하몬 체크로 관계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람이 좋다, 싫다를 넘어서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에너지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각으로 미운 사람을 바라보면 감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해서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로. 이것이 하몬 체크를 통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미운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몇 가지 패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실수.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피하려 한다. 이해됩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인연론의 관점에서 보면 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연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면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직장을 옮겼더니 새 직장에도 비슷한 상사가 있다. 이혼했더니 새 배우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친구를 끊었더니 새로운 친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를 준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해결하지 못한 인연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피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유예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실수. 그 사람을 바꾸려 한다. 저 사람만 변하면 다 해결돼.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가 성공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 해라는 생각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나는 정작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상처를 혼자 꾹꾹 참는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참으면 되지. 없는 사람 취급하자. 그런데 이렇게 참고 억압한 감정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집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그러니 혼자 참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실수. 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한다.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운 사람 이야기를 주변에 계속하는 것, 물론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고 맞아 소리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더 강화됩니다. 더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도둑질하도록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질적인 방법.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미운 사람이 전생의 인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1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물어보라. 미운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처음엔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르쳐. 저 사람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진지하게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내 안에서 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법 2점. 그 사람에게서 내 그림자를 찾아라.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가장 싫은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도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없다고 느껴진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욕심내고 싶었지만 참은 적은 없는가? 내가 뻔뻔하게 굴고 싶었지만 착한 척한 적은 없는가? 내가 화를 내고 싶었지만 억눌렀던 때는 없는가? 이 과정이 불편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그림자를 비추던 미운 사람이 점점 덜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거울이 필요 없어지면 거울은 사라집니다. 방법 3.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용서라는 말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반발하십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해?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억울함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를 받는 것은 나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동안 소모되는 것은 내 에너지입니다. 그 무게를 매일 들고 다니는 것은 나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 무게를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한 번에 완전한 용서를 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저 사람을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 저 사람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방법사 경계를 긋되 미워하지 않는다. 용서와 허용은 다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차지하는 감정의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도록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계는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모두 합당합니다. 다만 그것을 분노와 미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마음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미움에서 나온 경계는 나를 더 소모시킵니다. 나를 돌보는 마음에서 나온 경계는 나를 보호합니다. 방법 5. 그 인연이 완결되도록 내 역할을 다하라. 전생 인연론에서는 인연은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풀어야 할 것을 풀고, 성장해야 할 부분에서 성장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완결지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가? 인연의 마무리, 그리고 진짜 자유. 인연론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 아프고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엉킨다. 흘러가야 할 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미운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울 것을 다 배우면 그 인연은 조용히 정리됩니다. 그 사람이 멀어지거나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외의 방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더 좋은 인연, 더 아름다운 만남이. 그러니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미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까?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완결지으러 왔을까?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을까? 이 질문들이 미움을 없애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다루는 나의 방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전생의 인연이라는 이야기. 믿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단 1도라도 바꿔드릴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1도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미운 사람도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미웠던 사람 덕분에 내가 이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